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작년에 퇴직했고, 저는 전업주부로 알뜰하게 살림하며 아들, 딸을 키워냈죠. 비록 넉넉하진 않아도 큰딸 시집 보내고 아들 독립시키기까지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고, 여생도 그렇게 오순도순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답니다. 하지만 평온하기만 하던 제 일상에 예고도 없이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저는 평생 믿어왔던 남편을 의심하고 황혼 이혼까지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럼 평범하기만 하던 제 일상에 어떤 기막힌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을 털어놔 보겠습니다. 그날은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아침부터 퇴직한 지 석 달째가 된 남편의 끼니를 챙기고 청소를 하며 분주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처음엔 서로 어색하고 불편한 면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맘때는 저희 부부 나름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려서 인터폰을 확인하니 동 대표가 서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사별하고 혼자 사는 여자였는데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위임에도 워낙에 활달하고 남 일에 참견하는 걸 좋아해 만장일치로 동 대표에 당선됐죠. 제가 얼른 나가 문을 열자 절 보며 환하게 웃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은장엄마 잘 지냈어? 아파트 보수 관련해서 의견 수렴하느라 사인 좀 받으러 왔어.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요. 잠깐 들어와서 시원한 거라도 한 잔 마시고 가세요. 그럴까? 근데 이 집 아저씨 집에 계시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몸이 근질근질하다고 탁구 치러 나갔어요. 일하던 사람이 집에서 뒹굴려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가 봐요. 서로 집을 오갈 정도로 막역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소에 꽤 친분이 있던 사이라 자연스럽게 집안에 들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항상 아파트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한 번쯤 그런 자리 만들고 싶던 참이었거든요. 동 대표는 거실에 들어와 웃으며 말했어요. 아유 바쁘긴 한데 그래도 성의를 무시하면 안 되니까 얼른 음료수만 한 잔 마시고 가야겠네. 다른 집도 더 돌아야 하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으라고 하고 시원한 매실 음료와 며칠 전 딸이 사다 준 양갱을 접시에 담아내왔어요. 그러고는 맞은편에 앉아 동 대표가 알려주는 대로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그때 제가 건넨 양갱을 우물거리며 집안을 둘러보던 여자의 시선이 거실 벽에서 멈췄어요. 거기에 저희 가족 사진이 몇 개 걸려 있었거든요. 아이들 대학 입학 사진과 딸의 결혼식 사진, 그리고 그 옆으로 남편이 가장 아끼는 사진도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죠. 사진 속에서는 20대의 패기 넘치는 남편이 해병대 군복을 입고 늠름하게 서 있었어요. 저도 그 사진을 참 좋아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 모습을 보면 예전 연애하던 시절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거든요. 비록 빛바랜 사진이지만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는 소중한 사진이었어요. 헌데 동 대표가 그 사진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뭔가 떠올리려는 듯한 얼굴이었죠. 저 사진은 이 집 아저씨 사진이야? 네? 아, 남편 군대 시절 사진이에요. 해병대 출신이라 그런지 그 시절을 참 자랑스러워해요. 그런데 그때 동 대표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어? 604호에도 똑같은 사진이 있는데? 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는 동 대표를 보며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집에도 해병대 나온 사람 있나 보네요. 아유, 아무튼 해병대 잡으시면 못 말려요. 제 말에 여자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석연치 않은 표정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네. 그 집엔 젊은 여자랑 애만 살던데. 그 순간 제 가슴에 작은 파장이 일었습니다. 604호라면 몇 주 전에 새로 이사 온 집이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3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초등학생 아이가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담담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요? 그 집에 남자는 없어요? 내가 맨날 그 집만 감시하는 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난 아직 남편은 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요즘 이거 사인 받느라고 우리 동 전부 돌아다니고 있잖아. 그래서 어제 그 집에 갔었는데 그 집에도 분명 저거랑 똑같은 사진이 걸려 있었어. 배경이 군부대인 거 하며 사진 찍힌 날짜도 똑같다니까? 아니, 미 집 아저씨 젊은 시절 사진이 왜 남의 집에 있어? 진짜 별일이 다 있네?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 대표도 저도 서로 어색하게 눈치만 봤어요. 동 대표는 자기가 실수로 엄청난 말을 꺼낸 게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것 같았고, 저는 저대로 놀라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잠시 후 머뭇거리던 동 대표가 먼저 용기를 내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해야겠네. 잘 먹었어, 은정 엄마? 그러더니 황급히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버렸죠. 저도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보이기 위해 가볍게 웃기까지 했지만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기분은 어쩔 수 없었어요. 같은 아파트, 그것도 2층 위에 사는 젊은 여자 집에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다니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최근 남편의 전과 다른 행동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먼저 외출이 너무 잦아졌다는 게 이상했죠. 퇴직한 직후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서 저까지 답답하게 하더니 2-달 전부터 이상하게 자주 그리고 길게 외출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면 늘 단답형으로 같은 답만 했어요. 친구 만나러. 친구 누구? 요즘 자주 나가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거지. 매일 집에만 있기 답답하잖아. 하면서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죠. 30년 넘게 같이 한 입을 덮고 산 부부인데 남편이 뭔가를 숨길 때 나오는 표정을 제가 모를 리 없잖아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괜히 헛기침을 하고 말끝을 흐리는 그 모습,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을 때 보이는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그땐 거짓말이라고 해봤자 밥 먹는다고 만나 술이나 한잔하는 단순한 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모습을 보느니 친구들을 만나 술이라도 먹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런데 동 대표의 말을 듣고 되짚어 생각해보니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죠. 거기다 더 이상한 건 돈 문제였어요. 남편은 평소에 정말 작은 돈도 아꼈습니다. 마트에서 두부 하나 살 때도 50원 차이 나면 싼 걸 사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제가 치킨이라도 한 마리 시켜 먹자고 하면 질색하면서 핀잔을 줬죠. 닭 한 마리 사다가 집에서 튀겨 먹으면 반값도 안 되는데 왜 비싼 돈을 주고 시켜 먹어? 기름도 나쁠 텐데. 돈 쓰고 건강 나빠지고 왜 그런 짓을 해? 그런 구두쇠가 그맘때 뻔질나게 통장을 확인하더라고요. 그게 이상해서 제가 물은 적도 있어요. 당신 요즘 왜 그렇게 통장을 자주 봐요? 그거 퇴직금 받은 통장 아니야? 아니, 그냥 잔고 확인하는 거야. 맨날 똑같은 거 봐서 뭐해요? 뭐 내가 몰래 쓰기라도 했을까봐? 누가 그렇대. 그냥 확인차 보는 거지. 그러면서 괜히 헛기침을 하고 딴청을 부렸죠. 평소에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고 잘 꺼내지도 않던 통장을 자주 보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생전 그런 적 없던 사람이 갑자기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여보, 나 다음 주에 여행 좀 다녀올게. 여행? 얼마나? 하루면 될 거야. 다들 은퇴하고 시간 많으니까 낚시도 하고 바람도 쐬고 오자네. 남편은 평소에 친구들과의 모임도 돈 아깝다고 잘 안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부쩍 외출이 잦아지던 남편이 급기야 여행까지 간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의아한 마음에 물었죠. 당신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친구들이랑 여행을 다 가?
그런 거 질색하던 사람이잖아.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이제 시간도 많으니 나도 좀 즐기면서 살아보려고. 남은 인생 얼마나 된다고? 좀 이상하긴 했지만 퇴직하고 무료하게 지내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 웃으며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여행 가는 날 아침, 짐 싸는 것도 이상하더군요. 평소 여행 갈 때는 이것저것 꼼꼼히 챙기던 사람인데 그날은 작은 가방 하나에 속옷이랑 양말만 대충 넣더라고요. 카메라도 안 가져가는 게 평소 사진 찍기 좋아하던 사람답지 않았죠.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온 남편은 무척이나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여행 재미있었어요? 응, 좋았어. 근데 표정은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온 것 같은 지친 얼굴이더군요. 게다가 여행에 대해서 물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외출은 더 잦아졌고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시장에 다녀오다 급하게 나가는 남편과 마주쳤죠. 어머, 당신 이 시간에 어디 가? 이제 저녁 먹어야지. 당신 혼자 먹어. 나 급한 일 생겨서 나가봐야 해. 아니, 무슨 급한 일? 어디 가는데? 하지만 남편은 얼마나 급한지 신발도 대충 구겨 신고 제 말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아예 연락을 받지도 하지도 심지어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보내며 계속 전화를 걸었죠. 그러다 간신히 다음날 오전에 연락이 됐는데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친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며 상갓집에 있어야 한다고 하루 더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이라 황당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무겁게 가라앉아 있어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그 뒤로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어두운 얼굴로 한숨만 쉬길래 친구 때문인가 보다 생각하며 잔소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대표에게 이상한 말을 들은 다음 돌이켜보니 이 상갓집이라는 게 외박하며 둘러대기 가장 쉽고 흔한 핑계라는 걸 깨닫게 됐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분명히 604호에 걸린 사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문득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남편이 최근에 6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은 분리수거를 하러 쓰레기를 잔뜩 들고 복도로 나온 날이었어요. 엘리베이터는 6층에 멈춰 있었죠. 그래서 버튼을 누르고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6층에서 내려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안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어요. 저를 마주친 남편이 눈을 크게 뜨며 놀라더군요. 그 모습이 이상해서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왜 6층에서 내려와? 아니, 버튼을 잘못 눌러서 올라가다 다시 내려온 거야. 그 아파트 4층에 산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 층수를 잘못 눌렀다니 이상했죠. 하지만 그땐 그냥 실수려니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게 604호와 관련된 일이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모든 정황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잦은 외출, 늦은 귀가, 외박, 통장 잔고 확인, 그리고 604호에 걸려있다는 남편의 사진. 설마 이 남자가 60이 넘은 나이에 미친 짓 하고 다니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인간이 얼마나 구두쇠인데 돈 아까워서라도 딴짓할 리가 없지. 하지만 아무리 아니라고 믿고 싶어도 남편이 604호와 무언가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뛰어 올라가 그 집 젊은 여자와 남편이 무슨 사이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런데 만약 정말로 제 의심이 맞는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다음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거든요. 오랜 결혼 생활, 함께 키운 두 아이,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추억이 전부 날아가 버리고 배신감과 분노만 남아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았죠. 제가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도 남편은 여전히 외출 중이었어요. 아침을 먹자마자 숟가락 내려놓기가 바쁘게 탁구 치고 온다던 남편이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오지 않고 있었죠. 이 인간이 혹시 지금도 604호에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의심만 하며 불안에 떨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마침내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마음먹게 됐습니다. 604호에 가서 그 젊은 여자를 만나보기로 한 겁니다. 저는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방에 들어가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죠. 어떤 상황을 마주칠지 모르지만 초라한 모습이긴 싫었거든요. 잠시 후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헌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 내려서는 순간 다리가 너무 후들거렸어요. 604호가 바로 눈앞에 보이지만 그 앞에까지 걸어가기가 쉽지 않았죠. 간신히 문 앞에 가서도 계속 망설였어요. 만약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당장 진실이 뭔지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으로 눈을 질끈 감은 뒤 배를 눌러버렸네요. 이내 집안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누구세요? 생각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여자는 목소리마저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인데 새로 이사 오신 뒤에 인사를 못한 것 같아서요. 여자는 잠시 고민하는 것 같더니 문을 열었어요. 전에도 마주친 적이 있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날 자세히 보니 꽤 미인형이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웃으며 입을 여는데 얼굴 못지않게 목소리도 나긋나긋한 게 남자들이 꽤 따랐을 것 같더군요. 어머,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뵌 적 있는 것 같네요. 저희가 먼저 인사드렸어야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요즘 경황이 좀 없어서. 저는 여자의 말을 흘려들으며 집안을 들여다보려고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그 순간 입이 떡 벌어질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집 소파에 보란듯이 제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그것도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책을 읽어주고 있었죠. 아이는 남편에게 기대어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고 남편도 그런 아이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 집에서 다른 여자의 아이와 함께 마치 가족처럼 단란한 모습으로 앉아있다니. 그때 넋이 나간 저를 향해 여자가 물었어요. 저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오늘은 사정이 좀 있어서요. 다음에 제가 인사드리러 찾아뵐게요. 근데 몇 호에 사시는지... 하지만 저는 그 물음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뒤돌아서서 도망치듯 계단을 내려왔네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었거든요. 4층까지 계단을 뛰어 내려오는데 눈물이 앞을 막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설마 하며 찾아가긴 했지만 막상 그 집에 앉아있는 남편을 보자 황당하고 기가 막혀 눈물만 흘렀습니다. 당연히 감당하기 힘든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당장이라도 다시 뛰어 올라가 두 인간을 멍석에 말아 흠씬 두들겨 패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굴뚝 같을 뿐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 집에 있는 걸 보고도 한마디도 못한 채 도망친 주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때 문득 통장이 생각났어요. 남편이 최근에 자주 확인하던 퇴직금 통장 말이죠. 그 통장을 보며 남편이 항상 이렇게 신신당부하던 게 생각나더군요. 이거 우리 노후 자금인 거 알지? 아무리 급한 일 있어도 이 돈엔 절대로 손대면 안 돼. 혹시나 애들이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돼. 아니,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돼. 명심해. 혹시나 하고 얼른 방으로 들어가 그 통장을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있어야 할 곳에 얌전히 잘 있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거래 내역을 확인한 순간 앞이 깜깜했습니다. 퇴직금 중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사라진 겁니다. 7천만 원.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손도 대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더니 남편은 저에게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 돈을 써버린 겁니다.
손이 떨려서 통장을 떨어뜨렸지만 다시 주워들 수도 없었어요. 이 미친 인간이 젊은 여자한테 맛이 가서 우리 노후 자금에까지 손을 대? 도저히 용서 못해. 그때 등골이 오싹해지는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설마 아까 무릎에 앉혀뒀던 그 애가 그 인간 아이? 여자가 양육비를 요구해서 그 큰 돈을 내준 거라면?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날 남편은 제가 잠든 척 자리에 누운 뒤에야 살금살금 기어들어오더군요.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보냈어요. 다음날 남편이 또 외출하려고 준비하는 걸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당신 요즘 어딜 그렇게 자주 나가는 거야? 그냥 탁구도 치고 친구도 만나지. 어떤 친구? 뭐 그냥 동네 사람들도 만나고 예전 회사 사람들도 만나고. 근데 왜? 아니 그냥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아서. 남편은 대답 대신 서둘러 현관을 나서더군요. 저는 잠깐 기다렸다 문을 살며시 열고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6층에 멈춰선 게 보이더라고요. 역시나 남편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6층으로 올라간 겁니다. 며칠 후 남편의 바람을 확신할 결정적인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남편을 봤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604호 여자와 그 아이와 함께였던 겁니다. 남편이 카트를 밀고 여자가 물건을 고르고 아이가 과자를 들고 와서 남편에게 보여주는 모습. 완벽히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더군요. 저는 숨을 죽이고 세 사람을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1,000원 한 장도 아까워하던 구두쇠가 거리낌 없이 카드를 내밀어 계산을 하더라고요. 장 본 것만 10만 원이 넘었는데 거기다 아이가 고른 비싼 장난감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사주는 걸 보고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제는 배신감과 분노를 넘어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그동안 아등바등 잘 살아보기 위해 노력하며 지켜오던 결혼 생활은 뭐였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저 혼자 부질없는 노력에 세월을 낭비한 것 같아 허무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녁은 하지 않고 그대로 침대에 누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다 이를 갈길 반복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그러다 잠이 든 건지 아니면 기가 막혀 까무러친 건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남편이 곁에 잠들어 있더군요. 전 이제 그 면상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거실로 나와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더는 혼자 그 분노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차하다가는 제가 잠든 남편을 해코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에 받쳐 있었거든요. 딸의 전화번호를 누르자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저는 전화를 끊지 않았어요. 잠시 후 잠에서 덜 깬 듯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혼자 삭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은정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딸은 제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소리쳤죠. 엄마 지금 울어? 무슨 일 있어요? 아빠는? 그 인간이 바람이 났어. 전화기 너머로 딸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희 아빠가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났다고. 그것도 같은 아파트에 여자를 들이고 돈까지 줬어. 7천만 원이나. 그 여자 집에서 아이랑 놀고 있는 것도 봤고 같이 마트 가서 장 보는 것도 다 봤어. 어떻게 다른 곳도 아니고 내 코앞에서 이럴 수가 있니? 울음 섞인 제 말을 들으며 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차분하게 물었죠. 엄마 진정해요. 정말 확실한 거야? 아빠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확실해. 604호에 사는 여자야. 그것도 30대 같아. 애는 초등학생인데 아빠가 매일 그 집에 드나들어. 나한텐 한 푼이 아까워서 벌벌 떨더니 그 여자한텐 퇴직금을 빼서 돈까지 주고. 말하다 보니 또 눈물이 터졌습니다. 알았어 엄마, 내가 지금 갈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단 기다려요. 은정아, 엄마 이혼할 거야. 동네 창피해서라도 더는 못 참아. 엄마 일단 만나서 얘기해. 지금 출발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넘는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이렇게 날 배신하다니. 그렇게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30분도 안 지나 딸이 도착한 거예요. 얼굴이 상기된 채 헐레벌떡 들어온 딸이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괜찮아, 내가 왔어. 저는 딸의 품에서 또 한 번 펑펑 울었습니다. 서러움이 폭발해 도저히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았어요. 은정아, 어떡해? 아빤 정말 망할 인간이었어. 60이 넘어서 어떻게 딸 같은 여자랑... 엄마 일단 앉아. 물 좀 마시고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은정이가 따뜻한 물을 한 잔 건넸고 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동 대표가 한 말, 604호를 찾아갔을 때 본 장면, 통장에서 사라진 7천만 원, 마트에서 목격한 모습들까지 전부 다요. 딸아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모든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놀란 건 알겠는데 일단 아빠한테 직접 설명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뭘 더 들어봐. 내 눈으로 다 확인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했는데 마지막 기회는 줘야 하지 않을까? 엄만 더 이상 아빠 얼굴도 보기 싫어. 목소리만 들어도 이가 갈린다니까? 그때 안방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나오다 딸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아니 은정아, 네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딸이 차가운 눈빛으로 자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할 말 있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이 밤에? 혹시 이서방이랑 무슨 일이 있어? 일은 내가 아니라 엄마랑 아빠한테 있잖아요. 아빠 바람 피운다면서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뻔뻔한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난 제가 소리쳤어요. 하, 그럴 줄 알았지. 발 빼말 생각인 것 같은데 내가 다 알아버렸어. 알다니 뭘? 604호 말이야. 매일 거기 가서 아이랑 놀고 7천만 원이나 뺏어줬잖아. 내 말이 틀려? 아니면 아니라고 속 시원하게 말을 해봐.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근데 그건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다 설명할게. 전부 오해야. 오해는 무슨 오해? 개뿔 뜯어먹는 소리 집어치워. 그 여자한테 돈 줬어 안 줬어? 그래 주긴 했는데. 그것 봐. 그럼 그 집에 드나들면서 장도 같이 봐줬어? 안 봐줬어? 그것도 맞긴 한데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족족 부정하진 못하더군요. 그래놓고 오해하지 말라니. 딸만 아니었으면 욕이라도 한판 거하게 내뱉고 싶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커다란 여행 가방을 꺼내 남편 앞에 집어던졌어요. 나가! 그 여자네 집으로 가! 더는 못 봐주겠어!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러지 말고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게 뭐가 있어? 내 연녀를 같은 아파트에 들여놓다니 제정신이야? 그때 제 딸도 격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어? 아이고, 내 연녀가 아니라니까. 정말 오해야. 그럼 뭔데요? 왜 남의 여자 집에 매일 드나들고 그 집 애를 돌보고 돈까지 줘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안 그래도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어.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참아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현관으로 저벅저벅 걸어가 문을 열었어요. 그 모습을 본 딸이 물었죠. 엄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저 인간이 저렇게 오리발 내미니까 삼자대면이라도 해야지. 제 말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군요. 역시 뒤가 구린 게 틀림없었어요. 안 돼!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지금 시간이 문제야? 개수작 부리지 말고 당장 올라가자니까? 아니라고 펄쩍 뛰더니 뭐가 찔려서 못 가? 흥분해서 저도 모르게 막말이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남편은 계속 말을 돌리며 제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애가 자고 있을 시간이라. 뭐야? 애? 당신이 왜 그 집 애를 걱정해? 오호라, 진짜 걔가 당신 애가 맞는가 보구만.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부정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이번엔 딸도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엄마 말도 이렇게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겠어요. 지금 당장 그 집에 가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확실하게 매듭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가자.
그 여자 얼굴 보고 직접 따져야겠어. 저와 딸이 신발을 신으려고 하자 남편이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제발 그만해. 내가 다 설명한다니까. 결국 저와 딸은 거의 울먹이며 매달리는 남편을 밀어내고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눌렀습니다. 해병대를 나온 남편은 아직도 몸이 건장하고 힘이 좋았지만 이미 눈이 돌아버린 저와 딸을 어찌하진 못하더군요. 저희는 결국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604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의 분위기는 살벌했어요. 남편은 계속 저를 설득했고 딸은 차가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고 있었죠. 그때 6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해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저를 말렸어요. 여보, 내가 다 말한다니까. 사실은 그게... 하지만 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어. 당신 말은 더 듣고 싶지 않아. 난 그 여자한테 직접 들을 거야. 아빠 여기까지 왔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만하고 비키세요. 딸도 제 편이 되어 남편을 피해 604호의 벨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기척이 없자 신경질적으로 계속 눌렀죠. 한 번, 두 번, 세 번. 잠시 후 드디어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딸이 문에 대고 소리쳤어요. 604호 주인 나오라고 하세요. 급한 일이에요. 그러자 문이 열리며 잠옷 차림의 30대 여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그 순간 딸이 앞으로 나서며 여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오호라, 당신이야? 당신이 우리 아빠 꽂혀서 돈 뜯어낸 여자야? 네? 아니, 그게 무슨... 여자가 놀라는 것 같았지만 딸은 아랑곳 없이 콧김을 내뿜으며 말했어요. 너 아주 갈 때까지 갔구나? 내연녀 주제에 뻔뻔하게 우리 엄마랑 같은 아파트에 살겠다고 여길 기어들어와? 그러더니 격분한 딸이 여자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왜 그래? 그 무서운 아줌마 누구야? 애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 놀란 딸이 멈칫하는 사이 이번엔 굵은 남자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방에서 30대 남자가 소리치며 뛰어나온 겁니다. 남자도 역시 잠옷 차림이었고 놀란 아이를 자신의 뒤로 숨기더군요.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남자를 보더니 어쩔 수 없었다는 듯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이게 참... 그런데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전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딸과 저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러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제 딸이 여자의 머리채를 잡으려던 손을 거두고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남자는 황급히 놀란 여자를 감싸 안으며 물었어요. 당신 괜찮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인지... 이 새벽에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나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집에 남자가 있었다니, 그것도 제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남자의 존재는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누군데 내 남편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자 남자는 이내 표정을 고치며 정중한 말투로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이시죠? 저는 김진수입니다. 이 사람은 제 아내고요. 아니 근데 왜 우리 남편을 아버지라고... 그때 남자가 저와 딸 그리고 남편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집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웃에도 민폐인 것 같고 아이도 무서워하고 있어서요. 그 말에 제가 아이를 바라보니 정말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아빠 뒤에 숨어 있었어요. 아이를 보자 제 딸도 당황한 듯 표정을 풀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진수야, 미안하다. 내가 아직 이 사람한테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버렸어. 그 말에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사모님 들어오세요. 제가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다 설명할게요. 그래서 저와 딸은 어색하게 604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실은 저희 집과 비슷한 구조였지만 훨씬 소박하게 꾸며져 있더군요. 그리고 벽에는 동대표 여자가 말한 대로 해병대 군복을 입은 남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정말 남편의 사진이랑 똑같아 보였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사진을 노려봤죠. 그때 남자가 절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진 보이시죠? 저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딸이 일어서서 사진으로 다가가 자세히 살펴본 뒤 말했어요. 어머, 이거 아빠 사진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다른 분이네요? 근데 배경이며 포즈하며 사진 찍은 날짜까지 어쩜 이렇게 아빠 사진이랑 똑같지?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더군요. 네, 그럴 거예요. 군복도 똑같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랑 두 분 체격도 비슷하셨으니까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더니 남자가 거실 서랍장에서 또 다른 사진을 하나 꺼내와 보여줬습니다. 두 명의 젊은 해병대원이 어깨동무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보세요. 왼쪽이 저희 아버지시죠? 두 분은 해병대 동기셨어요. 저와 딸은 놀라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젊은 시절의 남편이 다른 군인과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런데 두 사람이 키도 똑같고 모든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아 보였어요. 거기다 똑같은 군복에 사진 찍은 장소도 똑같다 보니 동대표 여자가 헷갈릴만도 하더라고요. 제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사진만 바라보자 남편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종호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 말에 제 딸이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어요. 네? 생명의 은인이요? 그래. 해병대 훈련하다가 내가 물에 빠졌을 때 중호가 목숨 걸고 날 구해줬다. 자기도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날 포기하지 않고 살렸지. 남편의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중호는 갈비뼈가 2개나 부러졌어. 나를 구하느라 바위에 부딪혔지. 그래서 치료받느라 고생 많이 했어. 그 후로 우린 친형제처럼 지냈다. 힘든 군생활 의지하면서. 그리고 제대 후에도 가끔 연락했는데 어쩌다 보니 40년 가까이 연락이 끊겨버린 거야. 남편의 말을 듣던 남자가 이어서 얘기를 계속했어요. 저 사진을 찍은 날이 저희 아버지 전역하기 하루 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이 추억을 남기려고 부대에서 서로 사진을 찍어주신 거죠. 저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런 얘긴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당신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당신이 연애할 때부터 군 시절 얘기만 하면 질색했잖아. 남자들 축구 얘기, 군대 얘기가 제일 싫다며. 술 취해서 몇 번인가 얼핏 말한 것 같긴 한데 당신이 해병대 자랑 그만하라면서 면박만 줬지. 그리고 그런 생명의 은인이랑 연락이 끊긴 게 죄스러워서 떠올리기도 미안했어. 그러고 보니 남편의 군 생활을 듣는 게 달갑진 않아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던 게 떠올랐어요. 재미도 없고 이해하기도 힘들었죠. 몇 번인가 누가 자기를 구해줬다고 하며 극한 훈련에 대해 말한 것 같긴 한데 그저 남자들의 허풍 섞인 무용담이라고 생각해 귀담아 듣지 않았었네요. 그 속에 이런 놀라운 사연이 숨어 있었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가만히 얘기를 듣던 제 딸이 남자를 향해 물었어요. 근데 그렇게 끈끈하셨던 분들이 왜 40년 동안 연락이 안 됐던 거예요? 저희 가족은 제가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거기 계시던 친척분의 초청으로 이민 가서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셨죠. 처음엔 사업이 무척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쁘게 살다 보니 한국과의 연락도 거의 끊기고. 그런데 남자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몇 년 전에 무리한 확장 시도하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경기도 어려웠는데 동업자한테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결국 모든 걸 잃고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 말을 곁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남자의 부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 일로 저희 아버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사업 실패 스트레스가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지 반년 만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죠. 그런데 아버님이 가장 패기만만하던 젊은 시절을 같이 보낸 어르신을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해병대 전우회의 도움을 청해서 연락처를 알게 된 거예요. 이번엔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로 남편이 그 이후의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중호가 날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병원으로 와달라고 하더군. 가슴이 먹먹했지. 그 친구가 죽기 전에 날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렇게 찾았다는 거야. 근데 병원에 가보니 이미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어. 그러면서도 날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매일 병원에 가서 내가 그 옆에 있었어. 그제야 저는 남편이 몇 달 전부터 매일 외출했던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바빴던 거예요?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다녀간 후로 그 친구가 많이 편안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안 가볼 수가 있겠어. 드디어 내가 그 옛날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찾아갔지. 그리고 사실은 내 간을 주고 싶어서 적합성 검사도 받았어. 근데 결과가 안 좋아서 해줄 수가 없었지.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나, 그런 걸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 그래서 입원해서 검사하느라 하루 집을 비웠던 거야. 의문이 하나씩 풀렸습니다. 남편이 뜬금없이 친구들과 여행을 가겠다고 하면서 카메라도 챙기지 않은 이유를 저는 그제야 알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느라 그랬던 거죠. 저한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뻔했어요. 아마 제가 반대할 걸 알았기 때문일 거예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다 늙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찬성할 부인이 몇이나 되겠어요? 저희 남편이 친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게 아쉬운지 한숨을 쉬자 곁에 있던 남자가 남편을 달래듯이 말했습니다. 어려운 결심하고 검사 받아주신 것만도 감사했어요. 저도 아버지한테 100번이라도 간을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검사 결과가 안 좋다는 말에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죠. 그 말을 들으며 남편이 얼마 전 며칠이나 외박했던 날을 떠올렸어요. 친구가 잘못됐다고 했던 그때가 간암으로 고생하던 남편의 은인이 돌아가신 날인 것 같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이 외박을 해놓고 뻔한 핑계를 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제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아빠 7천만 원 대체 어디에 쓰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남자가 쓴웃음을 지으며 저희 남편 대신 답하더군요. 그건 저희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때 상황이 정말 막막했거든요. 미국에서 빚까지 지고 와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는데 아버지 병원비까지. 급한 마음에 월세 보증금을 빼서 병원 치료하느라 당장 살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큰 돈을 내주신 거예요. 그 아버지 병원비랑 장례비, 전세 보증금까지 도와주셨죠. 물론 제가 어떻게든 다 갚긴 할 겁니다. 남자의 말에 남편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잖니. 너희 아버지가 날 살린 은인이라니까. 근데 그깟 돈 몇 푼이 뭐 대수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처음에 병원에서 너희 상황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아버지 살리겠다고 월세 보증금까지 빼서 온 식구가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니. 저 어린애까지 데리고 내가 그걸 알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 이번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이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된 것도 그래 내가 권한 거야. 진수네가 멀리 이사 가면 자주 볼 수가 없잖아. 내가 떠난 중호를 대신해서 진수의 곁에서 아버지 노릇하고 싶었는데 마침 우리 아파트에 전세가 나왔길래 연결해 준 거지. 진수가 대출받고 부족한 금액을 내가 좀 도와준 거야.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남자도 저희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같더군요. 그때 곁에서 그 말을 듣던 남자의 부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정말 은인이세요. 미국에서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저희가 어르신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이가 눈에 밟힌다고 자주 오셔서 좋아하는 것도 사주시고 같이 놀아도 주시고 그 덕에 제가 마음 편히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닐 수 있었어요. 그때 아이가 졸린지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졸려요. 그런 아이를 보며 제 남편이 다정하게 말했죠. 성민아, 할아버지가 시끄럽게 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할아버지. 내일도 오실 거죠? 그럼 당연히 할아버지가 우리 성민이 보러 와야지. 내일은 피자 먹으러 갈까? 그 말에 아이가 남편에게 안기더니 속삭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하늘 날아가면서 새로운 할아버지 보내주고 가신 것 같아요. 전 우리 할아버지도 새로운 할아버지도 너무 좋아요. 그 순간 듣고 있던 제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아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남자가 절 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오해를 하시게 해서.
근데 워낙 염치 없이 신세만 지다 보니 저희가 섣불리 나서면 혹시 두 분 사이에 문제가 생기실까봐 조심스러웠어요. 그 말에 제가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내가 너무 성급했어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알면서 남편을 믿지 못하고 이런 나쁘끄러운 짓을 저질렀네요. 저기 애기 엄마, 내가 오해해서 정말 미안해요. 어쩌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는지 불쾌했죠. 정말 미안해요. 그러자 남자의 부인이 민망하다는 듯 어쩔 줄 모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충분히 그러실만 했어요. 저희가 너무 죄송하죠. 이렇게 신세지면서 집안에 분란이나 일으키고 면목 없습니다, 정말. 여자를 바라보던 제 딸이 한숨을 쉬며 남편을 향해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이게 다 아빠가 말씀 안 하셔서 그런 거잖아요. 이런 사정 있으면 있다고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돌려 미안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며 답했죠. 내가 그동안 너희 엄마한테 돈 때문에 그렇게 잔소리해놓고 노후자금에 손대자는 말을 도저히 못하겠더라. 네 엄마가 반대할까봐 겁나기도 하고. 그래도 후회는 안 한다. 나한텐 돈보다 은혜를 갚는 게 더 중요했거든. 제가 한숨을 쉬며 그런 남편을 향해 입을 삐죽였습니다. 뭐예요? 왜 나만 악처를 만들어요? 말했으면 나도 당연히 돕자고 했을 거예요. 당신 생명의 은인이면 나랑 우리 애들한테도 은인이잖아요. 그럼 한밤중에 이렇게 난리 굿할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빠가 잘못하셨어요. 엄마를 그렇게 모르세요? 딸도 남편을 향해 곱게 눈을 흘겼죠. 남편은 민망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사과했어요. 내가 어리석었어. 미안해. 당신한테도 진순애한테도. 내가 뭘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릴 것 같아? 앞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뭐든 다 말해요. 설령 내가 반대할 만한 일이라고 해도 말을 하고 당신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날 설득하면 되잖아요.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잡았어요. 그래, 알았어. 고마워, 여보. 그날 저희는 그대로 604호에 앉아 새벽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중에는 제가 그렇게 듣기 싫어하던 남편의 군 시절 무용담도 있었고 미국 유학생이던 아이 엄마가 남자를 만나게 된 러브스토리도 있었어요. 그 뒤로 사업이 망해 도망치듯 한국에 들어와 온 가족이 고생한 얘기는 눈물 없인 듣기 어렵더군요. 다행히 남자는 얼마 전 대기업 해외 영업부서에 취직해 안정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더군요.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일자리를 알아봤던 여자도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게 됐다고 했어요. 돈 벌면 제일 처음으로 우리 노후 자금을 갚겠다는 남자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남편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자니 정말 남자와 저희 남편이 부자지간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돌아오자 창밖으로 동이 터오기 시작했어요. 딸은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남편 출근시킨다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죠. 그날 아침 저는 일찍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각종 나물 반찬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을 만들었죠. 남편이 절 보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해? 604호에 갖다 주려고. 어제 그 소동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잤을 것 같고 애도 놀랐을 테니까. 제 말에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잠시 후 저와 남편은 정성스럽게 담은 반찬통들을 들고 604호로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모님,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쑥스러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어제 일 미안해서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을 텐데 애엄마가 밥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남자의 부인이 나와서 놀란 표정으로 반찬통을 받았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많이. 정말 감사해요. 그때 아이가 잠옷 차림으로 방에서 나오더군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가 저희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어제 무서웠던 기억은 벌써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성민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왔어. 아침 먹었니? 아직이요. 할머니 음식 먹어보고 싶어요. 우리 같이 아침 먹어요. 뭐? 우리도? 네, 빨리요.
그날 저희 부부는 604호에서 함께 아침을 먹게 됐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거의 매주 주말마다 함께 모여 밥을 먹었어요. 한 번은 저희 집에서, 한 번은 604호에서 가끔 외식도 했죠. 성민이는 저희 집에 놀러 오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엄마가 일을 나가는 동안 아이는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쪼르르 달려와 귀여운 표정으로 저에게 묻곤 했네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해주실 거예요? 성민이는 뭐 먹고 싶은데? 할머니가 만든 김밥이요. 그리고 떡볶이도요. 그래, 우리 성민이가 먹고 싶다면 할머니가 다 만들어줄게. 저희가 아이를 돌봐주니 부모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어 행복해하는 남편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잘 따르는 아이가 친손주 이상으로 귀엽고 사랑스러워 저도 행복했죠. 그러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 저는 2개의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하나는 조상님들을 위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남편 생명의 은인을 위해 차린 상이었죠. 성민이 가족들도 불러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미국에서 살아 차례상이 낯선 아이 아버지도 제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어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사실 아버지 차례상을 차려드리고 싶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엄마랑 한참 걱정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 동 대표가 또 사인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다 거실에 걸린 사진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나, 은정엄마, 진짜 이상한 일이네. 나 저 사진 또 604호에서 본 것 같아. 그 말에 제가 놀라는 대신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번에 새로 찍은 저희 가족 사진이거든요. 가족 사진? 아니 그럼 이 집이랑 604호가 가족이라는 말이야? 촌수가 어떻게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가족이 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동 대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그런 상대를 보며 뿌듯한 표정으로 거실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는 아이를 무릎에 앉힌 저희 부부와 성민이 부모 내외, 그리고 딸과 사위, 아들까지 대가족이 웃으며 서 있었어요. 사진 한 장에서 비롯된 오해와 눈물, 그리고 뜻깊은 화해를 거쳐 드디어 진짜 가족이 탄생한 겁니다. 오늘도 창을 통해 들어온 가을 햇살이 저희 가족 사진을 따뜻하게 비춰주더군요. 덩달아 제 마음에도 밝은 햇살이 비추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의 행복한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옮겨가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로 꽃피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사연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